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계속했습니다. 민주당은 광화문 이전 공약을 당선되자마자 파기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업무를 회방 놓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오는 5월 10일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열립니다. 박주선 준비위원장은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 용산공원 등 4곳을 검토했으나 관례와 현실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한 것을 놓고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을 위한 양측 협의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용산 집무실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이어 한국은행 총재 인선으로까지 번진 신구 권력의 갈등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하루아침에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대선에 불복하고 새 정부의 첫 번째 업무를 회방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은 졸속 이전이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윤 당선인이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당선이 되자마자 파기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점령군 만행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임기 시작 전 이전만 고집하지 말고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전문가 의견과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이전을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령군의 만행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당하게 보이고 국민들이 58%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속도조로 하는 이유가 참으로 좀 미스테리하다. 민주당은 이전 비용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1,200억 정도 소요되는 합참 이전 비용 등을 제외 축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비용 문제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낮은 비용 추계를 선택한 것이라면 이는 윤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을 돕지 않는 건 대선 불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맞섰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496억 원으로 추계한 이전 비용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6명의 대통령이 30년 동안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이 꿈을 윤 당선자가 이루는 겁니다. 이 이사 비용이 496억이다. 그런 이거를 좀 해주시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인테리어도 하고 준비도 해서 그런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석 달이 걸린다며 취임 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체계망 연결이 가능하다며 안보 공백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이 취임으로 미뤄질 경우 윤 당선인은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2달 이상 국정 업무를 소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무실을 통이동으로 두게 될 경우에 대통령 국가 수반의 경호와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는 그 또한 저희가 확고하게 이제 마련하고 들어가야겠죠. 또 취임 후 안보 관련 시설 사용 문제도 윤 당선인이 청와대와 국방부 중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다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취임식을 오는 5월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비상대책특위 산하 민생경제분과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오는 5월 10일 민의의 정당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립니다.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윤 당선인에게 취임식 행사장에 대한 결정사항을 보고했다며 겨울이 아닌 봄에 열리는 첫 대통령 취임식을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대 5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비가 올 경우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대통령 취임 행사가 당선인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상식의 회복 그리고 통합의 메시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3개의 소위원회 구성도 완료했습니다. 취임사 준비위원장의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취임식 기획위원장의 김수민 전 국회의원, 국민통합초청위원장의 김장실 전 문체부 제1차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과학 방역 전환을 선언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 비상대책 특위 산하 민생경제 분과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민생경제 분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 문제를 다루는데 특히 안 위원장이 언급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코로나 비상대책 특위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규모, 방식, 그리고 향후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등 3개 TF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는 정부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정부 조직 개편 TF는 여가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을, 부동산 TF는 보유세와 양도세 세제, LTV 금융정책 등을 논의합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회동 무용론까지 제기됐고,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두고선 청와대와 당선자 측 양측의 진실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태훈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을 두고 양측 모두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언제든 조건 없이 회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을 위한 결실을 낼 수 있다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결실에 방점을 찍어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무엇이 안 될 가능성을 두고 임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저는 순리대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 21일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 날짜조차 조율하지 못하는 등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일각에선 회동 무용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중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 그런다면은 굳이 만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선 협의를 놓고 양측의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청와대가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국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는데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윤 당선인 측의 반박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비서실장은 상호협의나 절차가 전혀 없었고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에 이어 한은 총재 인선 공방이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실무 협의부터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에서 세계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다각적 의회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금융과 방산 등 경제 협력에 이어서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홍보까지 폭넓은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0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IPU 총회에서 세계의회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나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주요 의제는 경제 협력 방안입니다. 박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무한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 의장을 만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신속한 비준을 요청했습니다. 푸안 의장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과정에서 한국의 행정 수도 이전 경험을 배우고 싶다며 방한 의사를 밝혔고, 박 의장은 이를 환영하며 전문가 회의 지원 등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태국 상원 의장단을 만난 박 의장은 한국계 은행의 재진출과 방위산업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1997년 IMF 때 우리 한국계 은행들이 철수를 했는데 양국 경협으로 해서도 한국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산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과 의회 그리고 태국 정부에서도 큰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태국 폰펫 상원의장은 의원위원회에 전달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겠다면서 방산 협력도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긴밀하니 잘 진행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박 의장은 한국과 태국의 백신 생산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WHO가 지정한 한국 백신 협력 인력 양성 허브 기지로 지정이 됐고 또 전 세계로 인정받는 5개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동 백신을 생산함으로써 양국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각국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박 의장은 또 플라스틱 추방의 시급성을 호소한 발리의 청년 환경운동가 멜라티아와 만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에도 나섰는데 박 의장이 모로코 알라미 하원 의장에게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자 알라미 의장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박 의장은 이집트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바레인, 스리랑카 대표단과 잇따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코로나19와 저출산, 고령화 등 의료 체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정이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임혜련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복지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간호법의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각 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안 심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의 간호 업무가 복지관과 어린이집의 돌봄 서비스, 가사 간병 등으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맞는 간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독립된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사회 재택 중심의 질병 예방, 관리, 방역 시스템 마련 등으로 숙련된 간호 인력을 양성, 이렇게 배치 등을 체계한 독립된 법 체계의 수립이 필요한데 간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를 보조하는 정도로 규정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담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간호사의 자격, 업무 범위 등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장되어야만 오히려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도 보장이 되고 전문적이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소비자의 편익도 증가시킬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좀 줄여나가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의사, 간호조무사 등 타 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업무 범위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가운데 새 정부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임혜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다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어 검찰개혁의 후퇴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과오를 씻고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각종 예우를 받고 있는 당선인은 사실상 공무원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윤 당선인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월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현역 의원과 무소속 출마 경력자에게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안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방송에서 페널티 비율을 이 대표는 35%를 주장했는데 자신이 25%로 줄였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이번 지선에 대구시장으로 출마하면 25%의 페널티를 받게 되는 홍준표 의원은 자신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벌까지 받으면서 경선해야 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내일 퇴원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건강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만날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 대변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건강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내일 퇴원 후 대구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며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가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초의원 중대 선거구제 확대를 놓고 여야가 지금 합의를 못하고 있죠. 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그리고 확진자 투표 등을 두고 최근 이틀 연속 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 갈등의 핵심은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인데요.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과제 중 하나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양당 입장 먼저 듣고 오시죠. 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해서 의회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법안 상정 요구조차 거부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합의사항도 없었고 대선 전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때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대선 과정에서 후보가 던진 의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네, 의회 다양성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한쪽에서는 뭐 합의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진전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이렇게 중대 선거구제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네, 양당 독주 체제가 아니라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들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현재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반면 시구의원 등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명에서 4명까지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최소 2명 이상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각 지역 광역의회가 양당 이해 관계 에 따라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1,035개 중 2인 선거구는 592개인 반면 4인 선거구는 24개에 그쳤습니다. 최다 득표순으로 2등까지 당선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거구가 거대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하는 체제인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소 선출 인원을 3명으로 늘리고 광역시도의회가 선거구를 나눌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해서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겁니다. 네, 결국 의회 진출이 쉽지 않은 소수 정당들은 이 중대 선거구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같은 소수 정당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여야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서 이 도입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여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부터 다당제 민주주의의 길이 조금 더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예비 집권당인, 예비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좀 큰 결단을 좀 내려달라는 호소를 드리고자 만남을 요청드렸고.
네, 그러자 이준석 대표 그럴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함께 폐지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답을 하면서 지방선거 전까지는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대표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비례대표제라는 그런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5인 선거구제 같은 대선거구제를 더 선호하는 것인지 동시에 두 가지 장단에 춤을 출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는 그런 어떤 철학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대 선거구제가 이제 확대가 되더라도 현재처럼 복수 공천이 이제 계속되면 여전히 일당 독재, 이 폐해가 계속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네요. 네, 현재는 이 각 정당에서 선거구 정수만큼 후보자를 다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가령 3인 선거구라면 한 정당에서 3명을 모두 공천을 해서 호남이나 영남같이 한쪽 정당이 우세한 경우에는 그 정당이 다 선출될 수가 있는 구조인 겁니다. 네. 복수 공천이 존재하는 한 중대선거구제 본래 취지인 지역구의 다양성이 거의 개선되지 않는 건데요. 다만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선거구 정수가 늘면 표도 그만큼 분산되기 때문에 정수 전원을 공천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당 공천권을 제한하는 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복수 공천 폐지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이윤주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포함하는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어서 소수 정당이 이후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치권이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게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채택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처럼 중대 선거구제 도입은 정치권 오랜 화두였습니다. 네. 사실 지금과는 반대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네. 결국 지지율 약세를 보이는 쪽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상황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우선 내일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인데요. 18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는 김태년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이 9명, 여기에 정의당 1명으로 국민의힘 8명의 의원이 반대해도 표결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법은 이 게임 규칙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비판 소지가 있어 민주당이 막판 고심 중인데요. 당내에선 민주당이 내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만큼 새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협의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개특위에 앞서 내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인 지난해 12월 1일을 넘겨서 이 선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와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지난 3월 18일도 지난 상태인데요. 네. 지역 출마자는 물론 이 유권자 후보 검증도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이 빠른 결정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선거가 이제 2달 남았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2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초대 국무총리 영순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주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직을 맡아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될 초기 내각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초대 국무총리 영순위로 떠올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공동정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안 위원장이 초대 총리를 맡아 내각을 통할하는 방안이 대선 직후부터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안 위원장의 총리설의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안랩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하고 있어 안 위원장의 주식 지분 가치가 2,500억 원대로 불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직을 하면서 또 국무총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이도 있었는데요. 누구였을까요? 인수위원장 하면서 또 국무총리 하기는 역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 생각이 있었다면은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너무 요직을 연석해서 만든 것 자체가 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어요? 국민들에게.
윤 당선인의 최측근 권성동 의원, 안 위원장의 국무총리 임명 가능성을 낮게 점쳤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권력은 어쨌든 간에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이다. 특정인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 위원장도 자신을 둘러싼 총리설에 한눈 팔 여유가 없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총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게 된 안철수 인수위원장, 초대 국무총리,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후 당대표, 지방선거 출마 등 다양한 선택지를 앞에 두게 되는데요. 안 위원장의 국무총리 임명안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 지금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포스트 이재명 노리는 김동연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수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후보와 연대했던 후보죠.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히자 민주당 내 경기지사 주자들 즉각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선 차기 경기지사의 안민석, 조정식, 최재성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경선 등 공정한 내부 공천을 거치는 게 원칙이라며 김동연 대표 출마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하고 뿌리가 다르고 민주당하고 결이 다른 분인데 자칫하면은 제2의 윤석열이 될 수도 있다. 김동연 대표가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대선을 나왔던 분이지 않습니까? 막판에 이재명 후보하고 연대는 했지만요. 그런 면에서 이게 여우피하다가 호랑이 만나는 것이다. 아직 합당은 안 됐습니다만은 당에 만약에 들어오시면은 선택지가 있는 것보다는 당에서 권유해서 나가는 지역이 합리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의 기여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당원들도 그에 대한 공감이 있고 좋은 자리만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인물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로 김 대표를 내세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대표는 앞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위로부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출마 모두 권유를 받고 있다며 깊은 고민을 통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제법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기 쪽은 제가 아주 대개 총장을 했었고요. 그렇죠. 경기도에 제가 거의 30년을 살았습니다. 또 반면에 서울도 제가 수중고등학교 서울서 나왔거든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 얘기하시는 분도 하는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당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앞다퉈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대표 역시 이르면 이번 주 중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권으로 가는 교두보로 평가받는 경기도지사 선거, 포스트 이재명은 과연 누가 될까요? 이상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의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민희 전 의원을 대신해서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평소에 잘 아시는 사이시죠? 같은 당 의원으로. 같은 당으로 또 친하게. 의정 활동도 같이 하셨었고. 네, 의정 활동 같이 하고 잘 지냈죠. 하지만 오늘도 치열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치열해질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용은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네, 내용 치열한 내용
예, 기대하겠습니다. 신구 권력 간의 엉킨 실타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점점 더 꼬이는 모습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번에 그 한은 총재 인선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의 좀 갈등 양상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한은 총재 인사, 그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인선을 지명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청와대는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고 윤 당선인 측은 협의 그리고 추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약간 그 진실 게임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양쪽의 이야기가 이렇게 왜 다른 건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은 촉박하고 지금 임기가 거의 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은 총재의 공백도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네. 더군다나 요새 뭐 우크라이나다 또 어차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화 연락을 한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그 전화 연락이 이제 과연 그것이 협의냐 아니냐 그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청문회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진실 공방하다가 아마 미국에 끝날 거예요. 이미 지명을 했고 이걸 처리할 수는 없고 청문회도 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근데 과연 이것이 협의를 정식으로 한 거냐? 아니면 그냥 지나가듯이 한 거냐? 뭐 이런 이 공방을 하다가 끝날 텐데 글쎄요. 지금 이런 민감한 시기와 민감한 이슈였다고 그러면은 좀 아쉬움은 있지만 협의를 그 정도면 협의라고 봐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맞다고 봐야죠. 협의를 했다면 그 카운터파트, 뭐 국민의힘이든 인수위든 지금 드러나는 걸로는 저 이철희 수석하고 장제원 비서실장 사이에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장제원,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은 그런 게 협의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오늘까지 드러난 지금 조금 전까지 드러난 상황은 이건데 이걸 가지고 뭐 감사를 하겠습니까? 수사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네. 청문회 할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 공방으로 이건 지나갈 사안입니다. 그러나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고 찬찬하게 했다라면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 이제 그것이 협의였냐, 충분한 거였냐라는 거에 대한 것은 아마 서로 논란이 있겠죠. 네, 어쨌든 그 지명한 상황에서 이제 철회는 뭐 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일단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는 아직 임기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명 권한이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 관례적으로 당선자의 의중에 따라서 내정을 하죠. 그런데 그럼 당선자의 의중이 그러면 반영이 됐느냐 이 문제인데 사실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이 돼야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이제 뭐 이게 참 진실 게임 같긴 한데 연락이 가긴 갔는데 그냥 뭐 약간 바로 직전에 통보성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슬쩍 흐르듯이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후보한테 보고를 해서 후보의 동의를 얻어달라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당연히 뭔가가 더 다른 절차가 있었겠죠. 근데 네.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설사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살짝 얘기한 것 같아요. 연락이 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를 당선자의 의중을 확인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아마 청와대에서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장제원 비서실장 측에서도 이 어떤 연락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걸 어떤 협의의 성격 그래서 바로 내정할 것이다까지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해프닝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두 사람이 만났더라면 다 뭐 그냥 1초도 안 걸려서 해소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만나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만나니 못 만나니 또 뭐 용산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한은 총재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하여튼 빨리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일요일이라도 만나고 한밤중에라도 만나고 만나야지 뭐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이럴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만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MB 사면 문제 이런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감정적인 골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간에 사실은 이창용 내정자, 피내정자 이분 자체에 대해서 뭐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공방은요. 네. 그런데 문제가 또 이뿐이 아닙니다. 감사위원 인사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뜨거운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도 관련된 협의, 퇴로가 아직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 인사 문제는 이번에 이런 이제 문제가 드러났으니까요. 이제 의사소통을 좀 더 분명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뭐 얘기가 나오면 이게 협의 과정은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양쪽도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도 대통령 측에서도 이 정권 이양을 해주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한은 총재 그 협의 과정 이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저는 감사위원 인사 문제는 문제 없이 잘 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만 여기 집무실 용산행 문제 이건 지금 이거는 뭐 해결의 기미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엄격히 말하면 권한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죠. 법적 권한은요. 그래서 당선자, 그러니까 이건 인수위가 하는 그 권한의 범위는 아니고 이건 당선자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 공약을 이행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임자에게 그것을 집행하고 예비비를 써달라라고 요청하는 과정인 거죠. 법적으로 보면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미 임기가 끝나고 다 이양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요청을 하면 다 들어주죠, 보통은.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저런 어떤 이유 또 뭐 나름대로 또 심각한 이유도 들어서 반대를 아주 좀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이것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윤석열 당선인이 자기의 권한으로 현재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간에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결국에는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국민들 볼 때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 국민들 볼 때는 보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 문제는 좀 다를 거예요. 일단은 한은 총재는 법률적으로 형식적으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지만 감사위원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정치적 또 행정적 문제가 있어서 아마 치열하게 청와대하고 지금 당선인 측하고 토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건 좀 시간이 더 걸릴 거고 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용산 문제는 현재로서는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월요일 날 그 확대 NSC에서 노라고 청와대 쪽에 대통령의 직접 멘트가 나오니까 그래 그럼 난 통이동에 있을게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난 통이동에서 먹고 잘 수도 있어 지금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도 만나서 두 사람이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그러면 끝까지 5월 9일 밤 12시까지 막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거기서 결론이 나야죠. 이건 지금 아무도 풀 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누구도 없고요. 딱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윤 두 사람이 풀어야죠. 이걸 누구 뭐 중간에 누구를 넣고 풀어보자.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문제의 그 심각성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국회로까지 지금 이제 온 상황인데 이제 기재위 행안위에서도 공방이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어제 그 국방위에서 국방부가 안보 우려 또 비용 초과 등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난색을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지금 뭐 군도 완전히 그냥 전현직 그 군들이 양쪽으로 다 갈라져 있어요. 한쪽은 안보 공백 없다 그러고 한쪽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공방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요. 네. 안보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사라고 생각해도 가정집 이사도 뭐가 좀 되려면은 한 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금 6천 명이 넘는 인력인데다가 더군다나 다른 데로 간다고 그랬으면은 가령 뭐 내가 교육부로 들어가겠다라고 윤 당선인이 얘기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되죠. 과연 내가 과천으로 가겠다랄지 아니면 나 세종시로 갈래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는 국방부로 가겠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왜 하필 국방부냐 그래 국방부가 훨씬 더 안전하다 지금 그건데 이거 좀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비비는요. 지금 액수는 막 축소하고 줄여서 지금 50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을 내놨지만요. 예비비는 정말로 현직 문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현직 장관들은 현재 문 대통령의 보좌진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그래 그렇게 합시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이제 행안부를 통해서 기재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는. 네. 아무도 못 움직입니다. 국방부도 못 움직이고 행안부도 못 움직이고 기재부도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풀 수 있는 방법은 국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5천만 우리 국민 중에 딱 두 사람밖에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제 법적 권한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는 게 맞죠. 퇴임할 때까지는. 그래서 끝까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결국에는 취임할 때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윤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 이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집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리 압박을 해도 문 대통령께서 동의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 보통은 관례적으로 다 동의해 주는데 이거는 이제 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국방이나 안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견에 있어서 물러서시지 않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 좀 당선자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또 이제 안보 공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인 또 우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이게 다 될 것이냐. 그렇지만 만약에요,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께서 예비비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 그래서 집행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취임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면 이 대통령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방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가 또 경호 문제 때문에 거쳐야 될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게 2달 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윤 당선인도 그때 가서 취임할 때가 딱 됐는데도 이게 진행이 됐는데 2달 안에 안 됐으면 그것은 받아들이고 아마 그 과정을 지나고 기다리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시작이라도 빨리 좀 해달라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보면 반대 목소리가 더 큰 상황입니다. 민심이 이렇다면 윤 당선인도 좀 부담이 될 텐데 과연 용산행 경로를 좀 수정할지 아니면은 워낙 의지가 강한 만큼 그대로 직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사실 이제 윤 당선인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거는 국민들의 여론을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때때로는 이제 그 리더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국민들 여론을 들어서 결정해야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냥 당선자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 내리면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 거죠. 또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부담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윤 당선인께서는 요거를 그냥 나의 결단으로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분명히 기자회견 때 밝히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참고사항은 되지만 어떻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수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로가.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번에 이제 용산 이 국방부 문제를 보면서 국민들이 본 건요. 아, 당선인의 업무 스타일이 이렇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직진하고 내 철학이고 소신이고 소명이고 뭐 하여튼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하고 판단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광화문 시대를 바로 용산 시대로 바꾸고 그것도 굉장히 안보를 중시한다고 그러는 보수의 입장에서 바로 국방부로 직진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양보하거나 수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가능성은 저도 뭐 없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지금 깜짝 놀란 건 야, 당선인이 스타일이 이렇구나.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편만 보고 자기 측근들만 보고 아니면 당선인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앞으로 매사를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인사도 안 나왔지, 법안도 안 나왔지. 지금 겨우 어제 예산 얘기가 지금 처음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야, 앞으로 5년을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건가 하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교육부나 중소벤처기업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로 지금 가고 국방부로 어떻게 보면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걸 보고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놀란 겁니다. 이게 이제 처리하는 이제 소통하는 어떤 절차나 방식 여기선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용산으로 결정되는 과정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어떤 기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융통성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내부적인 또 약간의 걱정, 우려 이런 것도 분명히 저희 내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인이 매사에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당선인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처음. 그러니까 공약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고 예컨대 이제 공약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 좀 상징적인 거가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라든가 또 뭐 이런 문제, 집무실 이전 문제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당선자 측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처음 하는 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밀리지 않고 이것을 좀 소신껏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게 좀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네 저는 뭐 앞으로 좀 보면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최근에 북한의 방사포 이제 그 발사를 고리로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문제를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 서우 국방부 장관은 합의 위반 지역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시점에서 윤석열 그 성렬 당선인이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언급을 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지금 전혀 해석이 다른데요. 9.19 합의의 정신은 물론 남북한 간에 이만큼의 갈등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신인데 그 문면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분명히 완충지대의 문제, 그러니까 버퍼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이나 남쪽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남북한 양측 정부가 하여튼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그게 또 행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정신으로 따지자면
윤 당선인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은 문면으로 보면은 서욱 장관의 얘기가 맞죠. 네. 예. 네. 어쨌든 뭐 저 9.19 합의에서 그때 합의한 사안은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에서 5km 이내에 이렇게 발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 해상에서는 어쨌든 그 초도 이남에서 발포를 했을 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쏜 거는 보니까 어쨌든 한 200km 정도, 200km 정도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해석을 했을 때는 9.19 합의가 위반되었다, 이 명시적으로 위반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이렇게 확대 해석했다, 이런 비판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취지는 이제 이 합의의 어떤 정신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이렇게 발포를 했다라는 데 있는데 조금 이제 강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당선자가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북한하고의 여러 가지 평화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이걸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안보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권이 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거대 야당이 되는 건데 내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열립니다. 그럼 원내 지휘봉은 누가 쥐게 될지, 새 원내 사령탑의 어깨가 참 무거울 것 같은데요. 어떤 인물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신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거론되는 분들이 한 5분 네. 정도 되고 지금 각 계파를 대표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계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 박홍근 의원, 그리고 또 정세균계가 또 2분이 있고요. 이제 친문계라고 해서 또 2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8표 이상을 얻은 사람들이 자기 정견 발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과반을 얻어야 되니까 87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87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어차피 합종 연영이 마지막 판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합종 연영에서 가령 정세균계가 떨어진다면 이분들이 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가 결국은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2강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양박인가요? 뭐 지금 그렇게 2분 양박이 세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네. 따지면은 결국은 정세균계에 있는 분들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이 결정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되는 분이 일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윤석열 신행정부하고 이제 딜을 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게 되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도 누가 대표로 되느냐도 원내대표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새 과시가 어디가 되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8월로 또 연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선거는 앞으로의 민주당의 향배, 그리고 윤석열 신정부와의 어떤 태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나침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번 대선 결과하고도 이제 그 대선 결과 연장선상에서도 좀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이 좀 정권 교체 열망 속에서 불리한 선거다라고 다들 많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의외로 그 차이가 0.73%로 상당히 근접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간담이 서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그 이유가 뭐 반사적 이익 때문이었든 아니면 뭐 민주당이 잘 싸웠든 여하튼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흐름으로 보면 약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저는 깜짝 놀란 게 낙선한 그날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그 전화 이렇게 서로 막 교신이 있으면서 비대위원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나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아니 낙선한 바로 다음에 저렇게까지 권력 투쟁의 순발력을 좋게 얘기해서 순발력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집착이죠. 그래서 또다시 놀랐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이분이 상당히 지금 권력 지향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물론 박홍근, 박광훈 두 분이 상당히 치열하게 또 얘기를 하고 그 경쟁을 하고 있고 네. 과거에 대선 전 같았으면 아마 박광훈 의원이 되셨을 텐데 유력하죠. 좀 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 이 유연한 부분들도 있고요. 의원들한테도 좀 더 인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흐름 같으면 이재명계가 미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예. 누군가요? 그건 뭐 박홍근 후보 네. 아닙니까? 뭐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네네.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네. 결국은 대장동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특검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특검으로 가느냐, 뭐 이거에 아니 그 일반 수사로 가느냐, 이거에 또 달려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간에 결국은 대장동 문제가 앞으로의 민주당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진로 결정에서 결정적인 사안이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면 어떤 걸 누구가 유력한지 좀 알 듯 말 듯한 다 알지 않겠습니까? 같은 의견이신 것 같기도 네. 하고 아무튼 내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맞짱 토론에서는 그 MB 사면 문제에 이어서 한은 총재 인선으로까지 번진 신구 권력 갈등 그리고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출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중부에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4도, 부산 6도, 광주 3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 부산과 광주가 17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